그러니까 굉장히 재밌게도 혹은 굉장히 인상적인 게 그 남성 흑인 남성의 참정권이 미국의 경우에 백인 여성보다 무려 반세기 앞서서 됐다는 거죠. 그 이렇게 이제 보면 우리가 그 이제 미국과 같은 나라를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크게 나눠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전쟁 시기, 독립시기 이전에 200년 정도의 이민 개척 전통이 굉장히 깊게 뿌리를 박았고, 그리고 나서 약 20년, 정확히 말하면 18년 정도에 걸쳐서 보스턴 폭동부터 그 다음에 전시 국가연합조약, 그 다음에 연방헌법, 그리고 그거 나오자마자 바로 연방헌법에 대한 수정헌법 10개 조항이 바로 따라붙어서 이게 한 18년짜리 프로세스예요. 그렇게 돼서 미국의 이제 연방헌법 체계가 완성이 된 거예요. 완성이 됐지만 과연 이 연방헌법이 정말 연방헌법이냐, 이거에 관한 구체적인 정말 살벌한 시련은 1791년 수정헌법 10개 조항이 통과된 후로부터 약 70년이 지나서 70년이 지난 거죠. 딱 70년이 지나서 비로소 그 남북전쟁을 통해서 마지막 시험대에 올라간 거라고요. 그러니까 보스턴부터 따지면은 거의 100년에 걸쳐 가지고 남북전쟁 후까지 100년에 걸쳐서 미국이 연방으로서 확립돼 가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우리도 좀 이렇게 좀 장기 비전을 봐야 된다고요. 문재인 정부는 뻑하면 이제 그게 깡통 진보, 친전체주의, 친북한 쪽 그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폄훼하고 싶어 하니까, 깎아내리고 싶어 하니까 이제 1945년 해방이나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의 비중을 낮추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1919년 3월 1일, 그러니까 3.1운동을 기점으로 성립됐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러면 나라라는 게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 국민이 있어야 되는데 주권, 영토, 국민 셋 다 없는데 무슨 대한민국은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게 1919년에 만들어졌다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그때 만약에 대한민국 건국됐다면은 그 이후에 일제 때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다 정신병자란 소리예요. 나라가 이미 독립됐는데 건국됐는데 뭐하러 독립운동해요? 정신병자란 소리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저쪽에서 주워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3.1운동에서 굉장히 저는 주목하고 싶은 거는 그 3.1운동 선언문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 현대 문명과 세계 질서에 대한 어마어마한 낙관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때가 우리가 낙관할 때인가? 이 굉장히 거의 신앙과 같은 낙관이 깔려 있거든요. 현대 문명은 이러이러해서 좋은 점이고 이제 이러한 현대 문명 속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조선인들이 독립을 해서 동아시아의 평화의 그 중심축이 되고 인류 공영에 이제 이바지한다. 뭐 이런 대충 그 스토리잖아요. 그 저기 3.1운동 독립선언문이. 근데 이게 그 낙관할 땐가 엄청난 낙관이 깔려 있는데 저는 그 낙관이 경이로운 거예요. 한번 보시죠. 1917년에 소련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18년부터 일본, 미국, 영국이 주도하는 국제 그 세력이 국제 연합 세력이 시베리아, 그러니까 만주와 시베리아에 출병을 해서 소련을 상대로, 적군을 상대로 반공 전쟁을 벌인다고요. 반공 반소 전쟁을. 그게 한 1920년까지 굉장히 살벌하게 이어져요. 그러면 3.1운동이 났을 때는 만주와 시베리아에서 그러니까 일제, 그 다음에 미국, 영국, 특히 일본군이 핵심인데, 그러니까 근 10만 명 가까운 일본군, 일제군이 소련과 싸우고 아주 복잡한 사정이 벌어졌을 때라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태평하게 3월 1일 날 힘이 뚝 되고 현대 문명과 세계 질서의 어떤 아주 그 분홍빛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요. 3.1운동
그 선언서에 보면. 과연 이게 왜 그럴까? 얼마나 이게 태평한 소리인지 한번 보세요. 이제 1920년쯤 되면 이제 미국, 영국이나 이제 유럽 쪽은 다 발을 빼요. 만주에서. 그리고 이제 딱 마지막에 주저앉아 있는 게 일본이에요. 일본이 이제 만주 먹으려고. 주저앉아 있으니까 이제 만주를 먹으려니까 뭐를 해야 돼요? 소련하고 타협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일제랑 소련이 타협을 한다고요. 그 타협의 증거가 뭐냐면 우리 독립군들을 소련이 그 아무르 강변에 스보보드니 자유시로 불러들여 가지고 거기서 학살하죠. 한 1000여 명 학살하고 한 1000명은 재판에 넘겨서 뿔뿔이 흩어버리죠. 소련 내 다른 지역으로. 그러니까 우리 독립운동사에 굉장히 중요한 족적을 남긴 홍범도 장군은 그때 재판받고 카자흐스탄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극장수위로 늙어서 돌아가신다고요. 이게 자유시 참변 스보보드니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이때 여운형이나 김규식 같은 사람을 소련이 들러리로 배심원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여운형이나 김규식이 우리 그 독립군 한테 유죄 판결한 그 배심원 들러리 역할을 했다니까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도 우리 이쪽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안 하잖아요. 이 지금의 깡통진보, 깡통좌파, 친북, 친전체주의 사관에 물든 역사학자들은 지금까지도 아닥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이때 보면 벌써 이게 굉장히 약육강식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거든요. 이 시기가 1920년대, 1930년대라는 게.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1919년 3.1운동 그 선언문과 같은 정신을 유지를 해요. 우리 선배 세대들이. 물론 그거 싫다고 튀어나가서 이제 젊은 세대는 그 당시에 젊은 세대 혹은 그 당시에 이제 좀 성주에 사나운 사람들은 다 친소파, 친공산주의 쪽으로 돌죠, 많이들. 그러나 그 일부고 기본적으로는 현대 문명과 세계 질서가 앞으로 공정한 방향으로 발전해 갈 거다라는 낙관을 유지를 한다고요. 그러면 이 낙관이 몇 년도나 유지되냐? 무려 20년의 유지가 되는 거예요. 무려 20년이. 1920년대 만주를 일본이 장악을 했고요. 1931년에는 간접적 장악을 완전히 직접적 장악으로 바꿔가지고 만주국 괴뢰국을 일본이 일제가 세웠고요. 1937년에는 중일전쟁을 벌였고요. 이 와중에 펼쳐지는데도 우리는 현대 문명이 자유민주주의와 그 과학기술의 발전과 이런 미국, 영국이 주도하는 그런 세계 질서와 같은 그런 방향으로 발전해 갈 거다라는 희망을 안 버려요. 우리 선배 세대들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아니 1931년에 만주국 세우면서 피받아 벌렸고 일제가. 그 다음에 41년에 진주만 습격하기 전까지 특히 37년에 중일전쟁 벌려서 동아시아 전체를 아시아 전체를 전쟁으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리고 미국은 가만히 있었다고요. 그때도. 그런데도 우리 선배 세대들은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공정하고 자유스러운 그런 현대 문명으로 가고 있다라고 믿음을 안 버렸던 거예요. 그 안 버린 믿음의 마지막 일갈이 1941년에 나온 우나미 승만의 미국 영어책 Japan Inside Out, 일본 내막기입니다. 그 일본 내막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지금 미국이 저렇게 유럽에서는 나치가 날뛰고 이 아시아에서는 일제가 날뛰고 막 전쟁을 벌이고 난리 부르스가 아닌데 미국이 지금 가만히 있는데 너희 가만히 있어도 결국은 쟤들이 너희를 공격할 거다. 특히 일제가 너희를 공격할 거다. 그 공격이 벌어지고 나면 너희는 유럽과 아시아 양쪽에서 이 일제와 나치에 대해서 전쟁을 벌여서 승리하게 될 거다. 그때 승리했을 때 반드시 잊지 말고 동아시아에서 한국을 독립시켜야 된다. 한국이 동아시아의 평화를 그다음에 번영을 유지시켜주는
핵심적 주춧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핵심 메시지가. 그 책 나오고 한 6, 7개월 있다가 일제가 이 사진에 보듯이 이런 참혹한 도발을 하죠. 진주만 공습 사건을 하죠. 그리고 나서 그 책이 예언한 것처럼 일제의 도발에 의해서 미국이 전쟁에 뛰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41년까지 가만히 따지고 보면 우리 선배 세대는 3.1운동 때 그렇게 블루프린트를 멋있게 분홍빛으로 그려놓고 무려 20년 넘게 이런 방향으로 갈 거다라고 믿은 거예요. 이런 방향으로 갈 거다. 그럼 이게 믿음이냐 아니면 장기 비전이냐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게 제 느낌으로는 장기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현대 문명의 요체를 꿰뚫어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1920년대 때 이게 아이러니잖아요. 완전 우롱당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일제는 1920년대 때 일제는 미국에 충실한 저거예요. 파트너예요. 미국한테 충성을 바치는 1920년대에는. 그런 일제가 우리를 식민지화하고 있고 그런 일제가 소련이랑 싸운단 말이에요. 1920년대 초에. 그러면은 우리 눈에는 적의 적은 친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일제가 적인데 일제의 적이 소련이니까 이게 공산 사상에 확 기울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때 우남 이승만 같으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공산주의로는 안 돼. 5가지 이유를 든다고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하는지 몰라도 5가지 다 기억할지 몰라도 우선 첫째가 뭐냐면 사유재산을 없애면 사람들이 나태해진다 이거예요. 내 것 내 것이 구별이 안 되면 사람들이 게을러진다. 둘째가 종교를 없애면은 도덕이 무너진다예요. 셋째가 그러니까 기업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들을 없애면 기술이 발전하지 않는다. 기술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다예요. 넷째가 지식인을 없애면 사람들이 쌍스러워진다예요. 무지하고 쌍스럽게 된다. 그러니까 이 공산혁명 일으키면서 지식인 없애고 기업가 없애고 상인 없애고 종교 없애고 뭐 이런 거잖아요. 전부. 그 사유재산 없애고. 이거 하면은 사람들이 결국은 못 살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 지금 전부 공산주의가 미래의 새로운 문명이라고 얘기할 때란 말이에요. 1920 그 양반이 그걸 쓴 게 23년쯤 되는데 그때 이미 공산주의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고. 마지막 5번째가 뭐냐면 지금 공산주의자들은 소련을 조국으로 떠받들고 있는데 소련은 하나의 국가일 뿐이지 전 세계에 걸친 어떤 그런 리더 조국이 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우리 그 선배 세대들이 특히 우남 이승만이 이제 대표하는 그런 선배 세대 흐름을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현대 문명이 지금 우롱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대 문명이 굉장히 그 3.1 독립선언문에서 나타난 그런 분홍빛 질서가 아니에요. 1920년대에 파시즘 등장하죠. 나치즘 등장하죠. 1930년대에는 나치가 정권을 잡아서 유태인을 학살해서 죽이고 그 다음에 저기 어디에요. 그 39년에는 나치가 유럽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일제는 1931년에 만주 괴뢰국을 세워서 만주를 직할 통치를 하고 그전에는 간접 통치였었어요. 군벌이랑 짜고서 장씨 군벌이랑 짜고 31년에 직할 통치하면서 피바다 만들고 그 다음에 37년에는 중일전쟁 일으켜서 아시아 전체를 전부 피바다 전쟁터로 몰아넣고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도 이 자유민주주의와 개방된 세계시장에 의해서 특징 지어지는 현대 문명이 발전해 갈 거다.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 그때 사람들 용어로는 우리 조선인들이 그러한 현대 문명 속에서 번영해야 될 거다. 이런 얘기를 비전을 계속 견지한다고요. 20년 동안. 이 역사에서 우롱당하는 상태에서도. 그 정도로 믿음이 깊었던 거예요. 혹은 그 정도로 현대 문명의 추세를 정확하게 장기 비전으로 내다봤던 거예요. 자, 이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지금 우리도 100년 게임을 하고 있다고요. 이게 100년 게임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 북한 해방이 거의 눈앞에 와 있어요. 그러면 북한 해방 얘기한 지가 이제 몇 년이냐 이거예요. 근데 그 눈앞에 왔다는 소리가 거짓말이라 아닌 걸 네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이제 이렇게 저한테 반박을 하실 수 있다고요. 저도 사실 그 문제 매일 생각해요. 일단 저희가요 분단이 6.25 휴전만 생각을 해도 65년이에요 지금. 분단이 53년 아니에요. 6.25 휴전이. 그럼 6.25 휴전을 기점으로 하면 지금이 2018년이니까 65년째잖아요. 그러면 65년 동안 우리가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살아왔거든요.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우선 첫째는 북한이란 체제가 원래 이게 김일성 영생교가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거의 이제 망할 지경에 이쪽에 의해서 몰리지 않았어야 돼요. 생각을 해보면은요. 1949년에 중국 대륙 전체가 적화됐다고요. 그리고 이미 그때는 1940년대 말은요. 소련의 힘이라는 건 지금 우리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힘이 셌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바로 소련에 붙어 있고 중국에 붙어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소련의 입장이 38선 이북을 장악한 소련의 입장이 한반도 전체를 적화시키겠다는 입장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저희가 이게 만들어질 나라가 제대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객관적인 상황으로 보면 이게 정말 골로 갈 지경의 나라였다. 그게 선배 세대의 분투 그리고 그걸 이끌어낸 우남 이승만이라는 걸출한 지도자 때문에 1949년 중국 적화, 1950년에 일으킨 중소 쌍방이 지원하는 군사도발, 그러니까 침략전쟁을 물리칠 수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기적적인 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김일성 영생교가 전쟁 도발 실패했으니까 다시 원위치됐으니까 그럼 그 김일성 리더십이 무너져야 마땅한데 이게 1956년부터 중소 관계가 악화되고 거기다 헝가리 사태가 터지니까 김일성 체제 강화됐다고 이해. 원래 이해 초에 이제 53년에 스탈린이 죽고요. 이제 후르시초프 체제가 들어오잖아요. 그래 후르시초프 체제가 1956년 초부터 스탈린을 엄청 비판을 해요. 그때 스탈린 비판하면서 후르시초프 체제가 김일성을 날려버리려고 그랬다고요. 이때 56년도에 어떤 식으로 날리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스탈린을 어마무시하게 비판한 그 비밀연설, 후르시초프의 비밀연설을 녹음을 해서 그 다음에 그거를 북한에 들여보내고 그 북한에 있는 소련 공작원들, 소련 그러니까 대사관 이런 쪽에서 주동이 돼서 그때는 완전 소련의 속국이니까 북한이 주동이 돼서 그 이제 조선노동당의 간부들 또 군 간부들 다 불러놓고 그 비밀연설을 봉인을 뜯고 그때까지는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뜯고 그걸 트는 거예요. 틀면서 동시통역을 때린다고요. 그럼 이거 무슨 시그널이냐면 김일성 날려라란 시그널이잖아요. 그게 56년 초에 벌어진 일이에요. 뭐 모택동도 거기에 특별히 반대하지 않았고. 그런데 중소 분쟁이 일어나고 거기다가 지금 이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 헝가리에서 이제 헝가리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련의 입장을 확 바꿔요. 뭐냐면 지금 김일성 드러냈다가는 북한 체제가 약화될 거다. 그 다음에 김일성 이후에 들어올 체제가 저게 중국으로 잘못 붙어버리면 소련은 완전히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상실한다. 이런 입장 때문에 차라리 김일성이 괜찮아 하고 살려놓는다고요. 김일성 체제를. 이렇게 소련이 180도 입장을 바꾸니까 그 전에 이제 소련 시그널 받아가지고 김일성 잡아 죽이자라고 날뛰었던 쪽은 전부 숙청당해버리는 거죠. 그게 1956년에 시작된 종파 숙청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북한에서 이 종파주의자 그러면은 그게 가장 치명적인 욕이 돼요. 여러분 그거는 김일성 체제, 김일성 영생교를 뒤집어 엎겠다고 나온 공산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 종파숙청 일으키면서 북한에 김일성 영생교 체제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이 김일성 체제가
줄타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강화되는 거예요. 그 개인 숭배 체제로. 그래서 1960년대에 드디어 김일성 유일사상 체제가 한 10년 더 지나니까 완성이 되고 아들 김정일의 손에 의해서, 그리고 1971년 김정일이 자기 계모의 오빠이자 김일성의 동지인 김광협을 숙청하면서 유일사상을 어겼다는 이유로 71년으로 저는 기억해요. 그러면서 이제 김일성 영생교가 딱 모양을 갖춰지는 거예요. 71년, 70년.